선생님과 아야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고 일본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단연간 일본 아사히 신문의 기자로 활동을 하셨었고 현재 한국에서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활동을 하시면서 아사히 신문과 중앙일보 칼럼의 연재를 하시는 등 연구뿐만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일코리아원과 제주 4.3 사건 양영희 감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나리카와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카와야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셨듯이 아사히신문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주로 문화부 기자로 활동했다가 2017년부터 동국대 유학 와서 일본학 연구소에도 소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하는 양영희 감독님 스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 작품은 9월 달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고 이번 달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다시 상영될 예정이고 내년에 한국과 일본에서 좀 시기는 다르겠지만 극장 개봉될 예정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발표 들으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지를 궁금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바로 보기는 힘들지만 내년 이후에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 발표문은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코리아가 제주 4.3 사건 양영희 감독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양영희 감독님은 디어 평양 이라는 영화랑 가족의 나라라는 영화 등에서 가족과 북한과의 관계를 그려온 제일코리아 감독님인데 올해 슈퍼 이데올로기라는 작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슈퍼 이데올로기라는 작품은 어머니와 제주 4.3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고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그려왔던 거랑 조금 다른 영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출신 제일코리안 중에는 뭐 연구자 선생님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양영희 감독님 어머니처럼 제주 4.3 사건 때문에 일본으로 도망쳐 왔거나 반대로 해방 후에 고향인 제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일본에 남게 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사카에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주 4.3 사건은 제일코리안 작가 김소범의 소설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 뭐 다른 작품도 있지만 를 통해서 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소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태어난 작가이고 뭐 한국과 왔다 갔다 하시긴 했지만 이 비극을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 4.3 사건 직접 경험한 분은 아니고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충격을 받아서 까마귀의 죽음을 집필을 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4.3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제일코리아가 그 오사카에 사는 주로 오사카에 사는 제일코리안들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산자 중 한 사람이 김수정 시인, 제일코리안 시인 김수정 시인이었는데 김수정 시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직접 이 사건을 겪었었고 이게 뭐 그냥 제주도에 그 당시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남로당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정도로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쳐 온 다음에 오랫동안 이에 대해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김소범 작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서 일찍부터 작품으로 표현했지만
김석범 작가와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김시정 시인은 아주 늦게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직접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꺼내기 어려운, 예, 위험한, 예, 그런, 예,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똑같이 양형희 감독님 어머니도, 예, 비교적 최근에 4.3 사건의 경험자였다라는 사실을, 예,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편 제거리안을 그린 영화는 뭐 영화 자체는 많이 있지만, 예, 그중에서 4.3에 대해, 예, 조금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다른 영화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박지기 2와, 예, 연기인의 겁잔집이라는 영화를 드는데, 예, 박지기 라브 앤드 피스라는 2007년 작품과 연기인의 겁잔집, 예, 2018년의 작품에서도, 예, 4.3 사건에 관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적인 슈퍼 이데올로기와 함께 제일코리안 감독 또는, 예, 프로듀서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코리안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넘겨야 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처음 그 4.3 사건 취재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2014년, 예, 한국 영화 지슬, 예, 끝나지 않은 세월 2, 뭐 그냥 지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슬이라는 한국 영화가 오사카에서 개봉될 때, 예, 그때 감독님 인터뷰도 하고, 그 오사카나 주변에 사는 제일코리안 4.3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때 오메르 감독님은 한국 감독이고, 예,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자란, 예, 그런 감독인데, 오사카에서 상영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사카 그렇게 가게 된 것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때 제1번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의 오광현 회장님도 인터뷰했었는데, 예, 오광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전이 4.3 사건으로 돌아가셨었는데, 예, 그 사실은 몰랐고, 김석범 작가의, 예, 까마귀의 죽음을 고등학생 때 읽었을 때,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4.3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면서 때렸는데, 거의 그런 인생에서 2번밖에 맞은 적이 없는 그런, 얌전한 아버지였는데, 그 2번 때린 것 중에 하나가 4.3 사건에 대해 꺼냈을 때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삼촌, 예, 아버지의 남동생이 4.3 사건 희생자였다라는 사실을 82년에 알게 됐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 나중에 2006년에, 예, 사실은 공산주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체포됐었고, 그 전과 때문에 한국전쟁 때 목포 혐오소에서 수감돼서, 예,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2006년이 돼서야 알게 됩니다. 예, 이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4.3에 대해, 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데, 이런 한국에서의 변화가 아마도 제일코리안들이 이제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좀 발표문에 반영하지는 못했는데, 양현인 감독님께 이 발표문을 확인해 달라고 보냈을 때, 사실은 2011년에 발표문에는 2011년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4.3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썼지만, 인터뷰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04년쯤에 4.3에 대해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꺼냈다가 말고 뭐 좀 그다음에 얘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만소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2004년에 처음 얘기했다라는 거는 저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건식 사과했던 시기랑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4.3과 문학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김서범 작가의 까마귀의 죽음이 1967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됐고 그 전에 발표는 됐었지만 그리고 화산도가 연재가 시작하면서 4.3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보다 빨리 한국은 1978년에 현기현 작가의 순위 삼촌이 발표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일본에서는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서범 작가는 이거는 90년대에 하산도 연재를 엄청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연재가 끝나는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4.3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비극이며 조국 분단의 산진적 사건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화는 없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걸 보니까 화산도 집필의 열정에는 조국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4.3을 직접 겪은 김시정 시인이 부모님을 제주에 남기고 도망쳐 왔다라는 죄책감에 지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김시정 시인이 처음 4.3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시기는 사건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지난 1999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주 4.3 사건 위련제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서범 작가가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냐라는 그렇게 조금 말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도 있었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후에 2015년에 회상기 조선과 일본에 살다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해 아사히신문 주최하는 오사라기 지로쇼를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상은 그 김서범 작가도 화산도로 받았던 상이거든요. 저는 약간 그 제일 코리안에 주는 상도 아니고 일본 문학상에 2번이나 제일 코리안 작가가 4.3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수상을 했다라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근데 그 회상기의 메인은 4.3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는 조금 우연이기도 한데 김시정 선생님이 회상기를 집필하는 그 당시 만난 적이 있어서 그때 왜 4.3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쓰기로 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계자들도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세한 내용 써도 그것 때문에 폐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일본에 어쨌든 밀항해 왔기 때문에 불법으로 온 거잖아요. 밀항해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추방당할까 봐 무서웠고 이제는 한국에 혹시 추방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본에서 추방당하면 한국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제주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이런 이유였습니다. 뭐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씩 넘겨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4.3과 관련된 영화로 바치기 라바누피스라는 영화를 듣는데 이 영화는 그 2005년 바치기의 서편에 해당합니다. 2007년 작품인데 이거는 그 제작은 거의 같습니다. 주연 배우들은 바뀌었는데
제작은 감독은 이즈츠 카즈유키, 각본은 하바라 다이스케, 프로듀서는 제일코리안 리본우였고 이 세 사람이 각본에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박치기 원 때도 똑같이 2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박치기 원 때는 제일코리아 리본우 프로듀서 본인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됐고 2는 리본우 프로듀서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4.3에 대해 어떻게 언급됐냐면 안성이라는 주인공 제일코리안 주인공에게 제주 출신 제일코리안 여성이 안성의 아버지 진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때 25세인 안성에게 너네 아버지가 너의 나이 정도였을 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 내 고향 사람들도 반은 죽었다. 진선 씨는 농업고등학교로 나와 똑똑해서 우리를 데리고 일본으로 도망쳐 왔어. 등의 이야기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섞어가며 들려줍니다. 이 안성의 아버지 진성이 리본 프로듀서의 아버지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본 프로듀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4.3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안성의 여동생 견자가 여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제일코리안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견자는 특별한 전쟁을 그린 영화에 히로인으로 출연하고 거기서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완성된 다음에 갑자기 제 아버지는 1924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관객들 앞에서 무대 인사 때 이야기합니다. 제일코리안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에 가지 않고 남쪽 섬으로 도망친 아버지를 저는 한 번도 비겁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쳐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리본 프로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리본 프로듀서의 아버지도 똑같이 진병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리아나 제도라는 남쪽 섬에 도망쳤고 저서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기에 박지기 라브 피스라는 영화 전쟁에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주제에 연결된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지기 2라는 영화는 제1세 리본 프로듀서가 제1세 아버지가 전쟁에서 도망쳐온 것에 감사함으로써 반전을 호소하는 영화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슬픈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해서 연기린의 겁단집은 거의 넘어가고 일단 죄송합니다. 기국 사업과의 관계가 이 세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영화의 기국 사업과 4.3 출신자라는 것이 나오고 그게 아마도 관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일단 슈퍼 이데올로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 이데올로기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사용됐고 흰 기러기상이란 대상으로 수상했습니다. 네, 수상식 때 양현희 감독님이 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영화제에서 사용되고 상까지 받았다라고 기뻐하셨는데 이게 DMZ 영화제는 북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열리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양 감독님은 먼저 만들었던 영화들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빠 3명이 귀국 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가서 큰오빠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2명의 오빠와 그들의 자녀들이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나라 2012년에 가족의 나라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 리에가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일본에 돌아온 오빠를 감시하는 북한 남성에게 당신도 당신 나라도 싫어 라고 화를 내는 양익준 연기하는 그 감시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익준이 조용히 동생분이 싫어하는 그 나라에서 오빠도 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DMZ 영화제 시상식 때 생각났던 장면인데, 리에의 모델은 당연히 양현희 감독님이고, 북한은 양현희 감독님이 싫어해도 가족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디어 평양은 저천영 활동에 인생을 바친 부모님 중심으로 그렸고, 굿바이 평양은 북한에 사는 조카 소나를 중심으로 그렸던 영화였습니다. 이 두 작품으로 양현희 감독님 북한에 입국하기 어렵게 됐고, 가족의 나라는 국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국영화지만 오빠를 북한에 보내기 싫은 양현희 감독님의 마음이 표현된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DMZ 영화제 때 감독님 인터뷰해서 그 내용 토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 감독님 아버지는 15살 때 일본에 건너온 제1세고 제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나 가족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양현희 감독님은 이디어 평양을 편집하고 있을 때 2004년, 2005년쯤이었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주변에 4.3 희생자는 없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당시 일본에 있었고 먼 친척이나 마을 사람 중에 있었지만 잘은 모른다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했고,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는 제주도 가봤죠? 하고 물어봤는데 갔다 온 적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양 감독님은 부모님은 그렇게 4.3과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했냐면, 디어 평양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고향인 제주에서 4.3 같은 잔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부모님이 북한을 지지하게 된 것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양 감독님은 4.3에 관한 책을 읽는 등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긴 했지만 너무나 큰 이슈였기 때문에 디어 평양의 4.3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굿바이 평양이 완성된 시점에 2009년에 큰오빠, 북한에 있는 큰오빠랑 오사카에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일단 어머니를 북한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슬퍼할 여유도 없었는데, 2010년에 굿바이 평양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연됐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더 이상 다큐멘터리 영화는 안 만들겠다고 결심했었고, 그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영화 때문에 오빠나 조카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됐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될 만큼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거의 이렇게 같은 꿈을 꿀 수 있나 할 정도로 안무를 뭐 여러 번 꿨고, 몇십 번, 몇백 번 있을 거 많이 컸고, 그 정도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나라를 2011년 쯤에 찍기 시작하는데, 가족의 나라는 국영화였고, 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를 되풀이하는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런 시기에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기록용으로 작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머니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4.3에 대한 얘기는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빠들을 북한에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나 손자들과 못 만날 수 없는 거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라던가 그런 거를 찍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4.3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제주도의 그 사건 때 나도 거기에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4.3 어머니가 4.3 사건에 대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으로 찍고 있었다가 단편 다큐멘터리로 만들게 되는 거는
어, 양현희 감독님은 지금은 다시 결혼하셨는데 그 남편이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본인 남성의 등장이 그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게 스우프의 부분입니다. 스우프와 이데올로기라고 했을 때 스우프의 부분이 그 남성의 등장인데 이게 뭐냐면 스우프는 어머니와 양 감독님의 지금 남편 일본 사람을 연결을 해주는 요리인데 처음 어머니와 그가 만날 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스프는 닭고기 안에 마늘을 잔뜩 넣고 오랜 시간 끓인 스프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마늘이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는 맛있다고 잘 먹고 어머니한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반대로 어머니한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양현희 감독님은 도쿄 그 지금 남편이랑 도쿄에 사는데 양현희 감독님 바쁠 때 그 남편이 혼자 오사카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감독님은 이 영화를 스우프와 이데올로기라고 하게 됐는데 이 같이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야말로 공존, 교정, 공존의 키워드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감독님은 오빠 3명을 북한에 보내 부모님을 연소할 수 없었던 젊은 시절에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믿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4.3 사건을 겪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관객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영화가 지금까지 영화도 그렇지만 내레이션이 양현희 감독님 목소리고 양현희 감독님 심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는 양현희 감독님의 심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결론 부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4.3을 겪은 김시전 시인이나 양현희 감독님 어머니의 경우 이렇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쓰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침묵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 시인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도 뛰어난 기억력과 필력으로 조선과 일본에 살다를 썼고 이거는 정말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양 감독님 어머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딸이 영화 감독이었고 기록용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기에 스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해도 그거를 기록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기적이 생겼다는 거죠. 네,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는 기극 사업으로 북한에 약 93,000명이 이주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양현희 감독님처럼 일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린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오기 힘듭니다. 그거는 양현희 감독님 다시는 다큐멘터리 찍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괴로워했던 그 이유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쓸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했을 때 양현희 감독님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지금 치매인 상태도 영화에 나오는데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아들들과 같이 사는 시기로 타임슬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는 양현희 감독님만으로 어머니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태평양 전쟁과 제주 4.3 사건, 기국 사업이라는 이데올로기 싸움을 거쳐서 잃어버렸던 시간, 즉 아들과 손자들과 지낼 수 없게 된 시간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양 감독님 말하듯이 일본, 한국, 북한 모두가 관계된 문제이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많은 가족들이, 즉 북한과 일본으로 이산 가족 된 이들을 대변해 주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리카와 아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영화를 영화제에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 개봉이 안 된 상태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언급하신 다른 작품들은 다 제가 보거나 읽거나 한 작품입니다만 이 슈퍼 이데올로기만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뭐 보도된 내용 이런 걸 이제 대충 참고로 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게 헛소리를 좀 하더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바로잡아서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영희 감독의 작품 세계는 제가 너무나 흥미롭게 보고 있는 이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요. 이 전후 제1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주 4.3 사건과 북한 귀국 사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의 이동이 대규모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동이 제1사의 성격을 많이 바꾸어 놓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양영희 감독의 작품 세계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 테마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주 4.3 사건과 북한 귀국 사업이 양령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가족에게 두 가지가 다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랍긴 합니다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러한 가족의 형태가 이 양령이라는 비단 한 사람이 한정되지 않고 제1사에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보통의 일상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얽힌 이 근현대사의 굴곡진 얽힌 부분, 문제 이런 것들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양영희 작품 세계를 매우 좋아하고 있고 항상 신작이 나오면 바로바로 읽거나 보거나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4.3 사건을 다룬 다른 제1영화, 박치기라든가 용기는 고창집이라든가 다른 영화와 이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발표문에 쓰셨냐면요. 이 다른 수프와 이데올로기 외의 다른 영화는 남성 감독이 아버지를 그린 영화이고 같은 4.3을 그렸다 하더라도 근데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여성 감독이 어머니를 그린 다큐멘터리라는 거죠. 다른 영화는 남성 감독이 아버지를 그린 극영화인데 반해서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즉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신데 즉 남성 감독이 아버지를 그린 것과 여성 감독이 어머니를 그렸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체와 대상 간의 어떤 문제인 거죠.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이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상의 차이가 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우르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만 발표문에 간단하게 그런 지적 내지 소개를 해주셨길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차이 그런 다른 영화와 수프 이데올로기 사이의 그런 차이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이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간단히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에서 어머니가 북한을 지지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부모 세대가 북한을 지지한 것과 4.3 사건의 잔혹한 기억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그런 거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제주 출신 제1조선인이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으로 이주했던 그 배경에 4.3 사건의 영향이 있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1조선인 기획사업은 이 4.3 사건의 영향 외에도 동시대의 어떤 국제정치라든가 또는 제1조선이 처했던 다양한 상황 등 이 복잡한 역학이라든가 당시에 다양한 동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양영희 감독 자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런 귀국 사업을 남쪽보다는 북쪽에 대한 지지로 바라보고 또 이를 4.3 사건과 직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은 그만큼 어머니에게 4.3의 잔혹한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머니의 기억의 말도 나왔을 테고, 또 이를 따라가는 딸의 시선에서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했기 때문에 생각한 게 아니라 양령이가 사실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에게요. 옛날부터 디어평양 찍을 때부터 이 양령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어머니에도 그렇고 뭔가 이 유도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도한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넌지시 어떤 대답이 나오나 들어보려고 계속 하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령이 감독의 시선입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4.3의 기억을 따라가는 딸의 시선, 감독의 시선인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남쪽은 양민을 학살하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잔혹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어머니,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를 향한 딸의 시선을 조금 뭔가 이 신급을 좀 달리해야 되나, 신급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억을 통해서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는 양령이 감독의 내레이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령이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사실 양 감독의 생각과 관점이 깊게 들어가 있고, 그거는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일 건데요. 이 4.3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딸의 시선에서 어떻게 대상화되고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양령이 감독의 내레이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령이 감독의 4.3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제 세대이고, 또 직접 체험했던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어머니 세대의 기억을 전승해가는, 어떤 계승해가는 전승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억의 전승의 문제, 4.3 기억의 어떤 제1조선이 가지고 있는 4.3의 기억에 대한 전승의 문제. 또 하나가 북한으로 귀국한 가족을 둔 현재 시점에서 4.3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 이데올로기라는 영화는 매우 기대가 되고, 저도 개봉하자마자 달려갈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만, 이게 중첩되기 때문에 더욱더 양령이 감독의 또는 딸의 시선에서 잡히고 있는 이런 내레이션의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영화를 보신 선생님의 감상에서 양령이 감독의 내레이션 속에서 어떤 추이라든가 뭔가 변화라든가 심적 변동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간단히라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정말 지금 시점에서 보기 힘든 영화로 발표를 준비한 것 때문에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것도 알고,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2번 보긴 봤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하고 내레이션 분석하고 막 그 정도로 여러 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내레이션 작업까지는 못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2가지 들었던 영화는 죄송합니다. 남성 프로듀서, 리버문 프로듀서라든가 정일신 감독, 제일코리안 남성 감독이 만든 아버지에 관한 영화 자체가 아버지를 그린 영화는 아니지만 그 속에 나오는 한 캐릭터가 아버지가 반영된 캐릭터였다라는 것이지만, 4.3 사건과 관련된 제일코리안 영화를 예를 들었을 때, 그것과 양현희 감독이 만든 슈퍼 이데올로기가 차이가 여성 감독이 만든 어머니에 관한 영화였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다라는 차이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 수프라는 말을 들고 왔고, 수프라는 말이 건전의 교정의 키워드라고 말씀하셨을 때 되게 여성의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가족의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리에라는 주인공, 안도 사쿠라가 연기하는 리에라는 주인공이 리에한테 괜찮은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를
그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그 일본인은 안 되고 한국 국적자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미국 사람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쩌겠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얘는 우동 한 그릇 같이 먹을 사람은 없을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결국은 양 감독님이 국영화지만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그 대사는 양 감독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양 감독님은 어머니는 그렇게 일본인 싫다고 해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동 한 그릇 정도 먹을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슈퍼 이데올로기 찍으면서 일본인 남성을 결혼 상대로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는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프를 같이 먹습니다. 예, 그게 되게 어머니답다. 저는 그 딸이 그리는 어머니가 영화에 나타났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게 제목에도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그 말씀 지적하셨듯이 내레이션이 정말 양현희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 감독님한테도 인터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은 먼저 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레이션을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연상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레이션이 그만큼 영화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 분석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제가 크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포함해서 오빠를 북한에 보내버린 그거에 대한 젊은 시절에는 이해도 못하고 정말 그거를 원망했고 그랬던 게 어머니랑 사삼이라는 관계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감독님이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느껴졌고 그게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자세하게 그 사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지 않은데 4.3 사건 그것 때문에 제주도로 같이 갔을 때 양현희 감독님이 그 사건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아마 양현희 감독님이 '아 이렇게 잔혹한 사건을 어머니가 겪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전에 그 세 편의 영화에 똑같이 나오는 게 태평양 전쟁까지 나옵니다. 태평양 전쟁에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이 다시 4.3에 뭐 직접 경험했거나 거기서 도망쳐 왔거나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북한 귀국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가는 그게 공통된 점이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그게 그렇게 그 경험만 제일코리안이 많을 거고 많지만 그게 또 영화에 그거를 또 태평양 전쟁도 끌고 와서 4.3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기획 사업을 놓고 막 그런 거는 선택된 거잖아요. 프로듀서든 그 감독이든 그거를 놓겠다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쪼끔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양현희 감독님도 어머니가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 가서 4.3에 또 겪어서 그리고 기획 사업으로 아들을 보내 버리고 그런 이데올로기 싸움의 희생자다라는 거를 느낀 게 이번 슈퍼 이데올로기에 중심된 감독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